당신이 집중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2400년 전에 그것을 발견했죠. 스마트폰 탓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같은 문장을 3번 연속으로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뇌는 거기에 있었지만 당신의 정신은 딴 데가 있었던 거겠죠. 사람들은 알림을 끄라거나 방해 요소를 없애라거나 뽀모도로 기법을 쓰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압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가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족을 돕기 위해 공부하고 싶지만 마치 당신의 뇌가 당신을 방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진짜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그 지식은 여전히 얕고 부서지기 쉬운 것만 같습니다. 그 과목을 깊이 있게 완벽히 마스터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더욱 불안해집니다. 내 이야기 같나요? 당신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정신에 대해 깨달은 것 중에 당신이 지금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타우마제인, 즉 철학적 경이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공부는 더 이상 고문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집중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어 기제일 뿐이죠. 당신은 무언가를 배우려 하기보다는 지루함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당신이 배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알림 버튼을 누른 다음 당신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질문은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다른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든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죠. 첫 번째 챕터, 그 무거운 압박감. 헨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헨리는 17살이고 오하이오에 살며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간호사이십니다. 헨리는 가족 중 처음으로 괜찮은 대학에 갈 기회를 얻은 아이입니다. 그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죠. 하지만 화학책을 펼칠 때마다 그는 위가 꼬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더 최악의 감정입니다. 매 페이지가 맨손으로 기어올라야 하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기분 말이죠. 읽고 또 읽고 이해한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짓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금방금방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헨리 면전에서 야, 이건 완전 기본이잖아 하며 비웃기까지 했죠. 헨리는 집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형형색색으로 요약 노트도 만들고 플래시카드도 쓰고 유튜브 강의도 보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온몸으로 거부감이 들 정도로 공부를 물리적으로 증오하게 됩니다. 헨리의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못된 이유로 하고 있었고 그의 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지식의 착각. 헨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고통, 무리해서 멍청한 친구가 되는 고통, 대학에 떨어지는 고통 말입니다. 그는 화학을 이해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화학이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골칫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암기였습니다. 단기 기억에 남을 때까지 같은 문장을 15번씩 읽었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대신 패턴을 외워서 풀었죠. 시험장에서는 그럭저럭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가장 좌절스러운 건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의 뇌는 익숙함이라는 감각으로 그를 속였습니다. 이거 전에 본 적 있어 라는 느낌을 나 이거 이해했어 로 둔갑시킨 거죠. 하지만 익숙함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저 알아본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저 알아본 정도의 얄팍한 지식은 조금만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헨리는 겉보기엔 생산적이지만 사실은 목적 없이 맴돌기만 하는 쳇바퀴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움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혼란스러움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공부는 그에게 고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보이지 않는 적. 헨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마주칠 때마다 뇌가 애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명확하다는 느낌을 향해 최대한 빨리 도망쳤죠. 문제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나요? 그냥 건너뛰고 나중에 다시 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 있나요? 선생님이 정리해준 해설을 읽고 베껴 쓰고 그냥 넘어갑니다. 길을 잃은 것 같나요? 누군가가 그럴싸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또 다른 해설 영상을 찾아봅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뇌를 딱 한 가지 방식에만 길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 불편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혼란스러움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혼란은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동안 혼란스러움을 적으로 대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학교는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머뭇거리는 건 멍청함의 증거라고, 답에 도달하는 과정보다 정답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의식적인 반사신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최대한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 인생의 모든 위대한 지적 도약은 당신이 벽에 부딪히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도망치는 대신 뇌가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그 혼란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물렀을 때 일어났습니다. 헨리는 하루에 6시간씩 공부했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데 쓴 시간은 0분이었습니다. 그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지 지식을 처리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발견. 어느 날 헨리는 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밤새워 공부했는데도 또 시학점을 받은 시험지를 보며 좌절하고 지쳐 있었죠. 자리를 뜨려고 일어서다가 철학 코너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빛바랜 초록색 책 한 권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록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흥미라기보다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페이지나 펼쳤죠. 테아이테토스라는 인물이 소크라테스에게 지식에 관해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헨리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경이로움이야말로 철학자의 진정한 특징이다. 철학은 이것 말고는 다른 기원이 없다. 헨리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놀라움, 혼란스러움, 알지 못함. 그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혼란스러움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일컫는 단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우마제인, 즉 모든 진정한 탐구의 시작이 되는 철학적 경이로움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을 철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경이로움이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찾기 시작한다. 헨리는 도서관에 2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존재론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우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척 연기하기 위해 공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대역전. 헨리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다음 날 그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화학책의 화학 평형 부분을 펼쳤습니다. 양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상수 K, 변하는 농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 방정식들 말이죠. 그는 항상 공식을 달달 외우면서 시험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빨리 이해하려고 서두르는 대신 멈춰섰습니다. 그는 방정식을 빤히 바라보며 학생으로서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거지? 어떻게 푸는지,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화학 반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가? 분자 수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압력을 높이면 왜 평형이 이동하는가?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서두르는 대신 그는 혼란스러운 상태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그 방정식을 노려보면서 뇌가 안절부절 못하고 해결책을 갈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자들이 부딪히고 어떤 것들은 합쳐지고 어떤 것들은 분리되며 1초에 수백만 번씩 일어나는 분자들의 줄다리기가 그려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한 장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베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각화하려고 애썼습니다. 혼란스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성질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생산적인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나는 모르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거야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걸 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무지가 무거운 짐에서 연료로 변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헨리는 그 개념 하나에 1시간을 쏟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5분만 보고 이해한 척한 뒤 다음 개념으로 넘어갔을 1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심으로 호기심을 느꼈고 마침내 설명을 보기 위해 책을 펼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정답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책의 설명은 텅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던 이해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준의 차이는 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그는 화학 평형을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학습을 18년 동안 연구해온 스탠퍼드의 한 인지신경과학자는 정답을 받기 전에 뇌가 혼란의 공간에 머물도록 허락할 때 해마가 훨씬 더 강렬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 뇌가 스스로 재구성되는 과정입니다. 생산적인 혼란은 암기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신경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챕터, 저항. 헨리는 이 방식을 모든 과목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시간. 날짜를 외우는 대신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전쟁은 50년 전이 아니라 하필 이때 일어났을까? 수학 시간. 공식을 대입하는 대신 공식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아주 많이 느려졌죠. 친구들이 1시간 만에 문제풀이를 끝낼 때 헨리는 두 번째 문제에서 40분 동안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면 모두가 필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저 다른 개념은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선생님은 가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헨리,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해.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헨리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은 곧 일단 암기하고 이해한 척하게 될 거다. 라는 뜻의 암호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너무 깊게 생각해.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 시험에서는 왜인지 안 물어봐. 정답만 요구한다고. 그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더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험은 일시적이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다섯 번째 챕터, 변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헨리는 공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거니까 참자 같은 마조히스트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단순한 의무에서 탐구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질 때 집중력은 억지로 쥐어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집중력은 개발해야 할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 호기심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뿐입니다. 둘째,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르진 않았고 몇 주가 걸렸지만 한번 오르기 시작하자 계속 올랐습니다. 처음엔 아주 느리게 풀었던 문제들을 나중에는 엄청나게 빨리 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패턴 인식이 아니라 진짜 이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험 문제가 조금만 꼬여서 나와도 다른 아이들은 멘탈이 나갔지만 헨리는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를 비웃었던 친구가 다가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야, 너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기억하냐? 헨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성적이 아니라 헨리라는 사람 그 자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움은 지식의 반대가 아니라 지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삶의 모든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번째 챕터, 시험.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대입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헨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지를 펼쳤고 첫 번째 과목은 하필 화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화학 평형에 관한 것이었지만 흔하고 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똑같은 형태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였습니다. 암기한 학생들과 진짜 이해한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종류의 문제였죠. 헨리는 문제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공식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자들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니 정답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3시간 뒤 그는 고사장을 나섰습니다. 아직 점수는 몰랐지만 그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예의 바르게 찍은 게 아니라 진정한 확신과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해냈다는 사실을요. 6주 뒤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냥 합격도 아니고 100분이 94점의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그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대학 중 한 곳에서 합격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대학에 입학한 후 헨리는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예전에 자신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암기하고 어떻게든 버티고 이해한 척하는 건 말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시험 전날 새벽 3시까지 깨어 머릿속에 정보를 쑤셔 넣으려 발버둥 칠 때 헨리는 여유롭게 공부했습니다. 그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 푹 눌러 앉았습니다. 뇌가 퍼즐 조각을 다 맞출 때까지 그 혼란이 자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침내 딸깍하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아, 이제야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순간을 일컫는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낙노리시스, 즉 인식과 깨달음입니다. 누군가 정답을 떠먹여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혼란이 명료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2400년 전 철학자들이 알고 있던 비밀입니다. 정답으로 직행해서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질문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학습법을 연구해온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교육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답을 찾기 전까지 더 오랜 시간 혼란스러움을 견뎌내는 학생들은 이른바 전이 가능한 이해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특정 문제의 정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전체 카테고리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합니다. 이들의 장기적인 학업 성취도 차이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7번째 챕터, 교훈. 이것이 바로 헨리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류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집중력의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호기심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흥미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준 요약본을 읽고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흥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뇌가 무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스스로 충분히 혼란스러워할 여유를 줄 때 비로소 흥미가 생깁니다. 타우마제인. 이 철학적 경이로움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모른다는 느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일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보면서 아, 귀찮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대신 와, 대체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이루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공부는 해야 할 숙제 리스트에서 벗어나 흥미진진한 탐구 과정이 됩니다. 각각의 새로운 개념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풀리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는 본질적으로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결코 당신의 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뇌를 사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방식이 문제였죠. 이제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에서 도망치는 걸 멈출 준비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방식이 당신을 느려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겁니다. 남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책 한 권을 읽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겉핥기만 하는 사람이 한 달에 책을 4권 읽었다고 자랑할 때 당신은 아마 한두 권밖에 못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들이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타우마제이는 공부를 그저 더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호기심, 생산적인 혼란, 그리고 진짜 이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뇌가 애초에 설계된 방식 그대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고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400년이 지난 지금 뇌과학이 그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죠. 처음부터 그들이 옳았던 겁니다. 당신과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열망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호기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 책을 펼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풀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체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이 떠오를 때까지 뇌가 그 질문 속에서 맘껏 헤엄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철학자들이 알고 있던 집중에 관한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집중은 무식한 노력이 아닙니다. 매혹입니다. 이 영상이 배움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앞으로의 유익한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개념을 타우마제인 방식을 사용해 공부하실 건가요?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어떤 과목을 흥미진진한 탐구 과정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혼란스러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강력한 연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